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021년 대비 객관세법 첫 오리엔테이션이요. 그래서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요즘 좀 시국인데 그래도 좀 실강으로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이따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할 텐데요. 일단 시험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났죠. 그 일정에 대해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접수 기간이 일단 4월 12일에 4월 16일에 해야 되는데, 이때 혹시 주의하실 점 2차생 분들도 같이 해요. 참고로 이제 2차생 분들이 이거 까먹고 안 해가지고 매년 시험 못 보는 분들이 한두 번씩 좀 있어요. 근데 저희 2차, 1차를 접수를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때 이제 접수하면서 혹시 영어 그 자격증 아직 안 돼 있으면 빨리 해놔야 돼요. 우리 접수할 때 그 영어 인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해놔야 돼요. 영어 빨리. 그 다음에 시험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제 보는 걸로 좀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죠? 원래는 한 6월쯤 아니면 막 7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월 29일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날 이제 다 답이 공개 가다반이 나오고, 가다반이 사실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20년도에는 많이 바뀐 편이에요, 우리. 20년도에는 한 두세 개가 좀 바뀌었죠. 근데 원래 보통은 거의 가다반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날 바로 이제 당락을 알 수 있어요. 저희 1차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뽑기 때문에 이날 발표를 알지만, 이제 확정 답안이랑 문자, 본인한테 이제 뭐 요즘 카톡으로 오나? 아무튼 문자 카톡으로 오는 게 6월 30일에 여기 발표가 나는데 이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날 바로. 그리고 2차가 원래 보통 이제 3개월 뒤에요. 이거는 원래. 그래서 원래 시점으로 좀 이제 맞춰서 한 9월 4일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내년도 9월 4일에 보면서 발표가 또 원래 3개월 뒤에 나요. 이렇게 발표가 3개월 뒤에 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관식 시험이고 이제 전산에 입력하고 요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거를. 왜냐면 초점을 잘해도 우리 입력하다가 잘못해버려서 누군가가 막 떨어진다면 이거는 일생일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좀 이때 기간이 좀 길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몰라요. 이때 2차 끝나고 막 저 답 너무 궁금한데요. 몰라요. 그냥 보지 말고 편하게 쉬시거나 다른 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이날 이제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집체 교육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받고, 그 1월 달부터는 각자의 어떤 세무법인이나 어떤 세무서에 가서 수습을 거치는 요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객관세법 공부하면서 아직까지도 의외로 이제 시험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막연히 열심히 하면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험 제도와 이 시험 제도에 맞는 공부 방법이 항상 중요해요. 세무사 시험의 어떤 제도, 세무사 시험의 특성, 또는 만약에 회계사였다면 회계사 시험의 제도 특성, 또는 또 뭐 관세사면 관세사 시험 특성, 이런 식으로 내 시험 제도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을 잘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차가 일단 네 과목 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재정학 세법 봐서 80분 이렇게 치르는 시험인데, 40문항 40문항에서 그냥 80문제 1분에 한 문제, 이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절대 아니에요. 1분에 한 문제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객관식일 때부터는 어떤 문제 생각까지 하신다면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버리지는 말고 일단 최대한 한 다음에,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럼 그거를 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해볼 때까지도 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일단 밀어서 나중에 하는 거야. 일단 밀어서 나중에 하고 전범위를 최대한 흡수해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진도를 못 빼버리면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뒤로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고수분들이 35문제 푸는 거예요. 고수분들이 35문제. 네다섯 문제는요, 안 푸는 게 더 맞아요. 시험 뜻에서 안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거 풀다가 세법을 못 풀어요. 그거 풀다 세법을 못 푸니까 우리 40분 정도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재정학은 보통 30분. 근데 우리 초시생들의 실수가 재정학의 고득점,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재정학을 40문제 다 풀려고 하다가 40분 넘게 풀어요. 그런 수험생을 매년 봐요, 매년.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저희가 스파르타 GS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 최대한에서 훈련을 하지만 그때 이제 체감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체감이. 근데 어쨌든 내담원서 문제는 안 풀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에 2.5점이잖아요. 만약에 4개를 내가 틀렸어요. 심지어 푼 거에서 한 4개 틀렸어요. 8개 틀리는 거잖아요. 80점이잖아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그래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재정학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막 하버거 모형이 막 개어려워요.
하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제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노력은 해봤는데 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2회독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빨리 2회독 때 또는 3회독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그날 진도를 못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객관식 때부터는. 굉장히 일단 쭉쭉 밀고 나가는 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법은 더욱더 못 풀어요. 우리 40문제 나오지만 30문제 풀면 잘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30문제 풀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 그 10문제는요. 원래 못 푸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시험 제도라는 게. 아무도 그렇게 뭐 못 풀게 나와요. 대부분이. 한 극소수 막 3차생이나 그 이상 되는 분들이야 막 36문제, 37문제를 풀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객관식 반이니까. 그렇다고 처음에 그럼 30문제만 푸니까 30문제 공부하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40문제 중에 뭐가 쉽고 뭐가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전주제의 기본 문제를 가져가고 그 다음 회독을 계속 돌리면서 좀 이제 어려운 내용도 하나씩 최대한 흡수를 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서 이제 객관세법부터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방향 자체가. 그 다음에 요 뒤에 파트도 마찬가지고 행소법은 거의 다 풀 거예요. 거의 다. 이건 한 38문제 푼대요. 근데 우리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26문제? 한 28문제? 그 정도 풀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진짜 그렇게 풀어요. 그게 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애초에 그 시간에는 풀 수 있는 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인 거. 왜냐면 계산형이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죠? 요즘은 말 문제도 거의 안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원가 회계 이런 거를 한 14문제, 15문제 다 또 찍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애초에.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 그렇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객관식만 점점 진행하면서 무작정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 다음에는 과연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나오더라도 아예 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스스로가 공부를 하실 때는. 왜 특히 회계학에서 말씀드렸냐면 세법은 어차피 1차는 말문제가 주예요. 40문제 중에 거의 30문제가 말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 배분에서 재정학에서 막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이런 실수를 좀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말문제 일단 다 풀면 시간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막 5분 남았대요. 그리고 막 제출을 해야 돼요 막. 근데 우리 회계학은 다 계산형이니까 막 1, 2, 3, 4, 5를 막 계열식 풀어서 막 1, 2, 3, 4 다 맞췄어요? 30분 막 지나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푸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객관식법부터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세법 우리 아직도 이거 잘 안 잡혀 있는 분들 많아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법 1차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험생이란 머릿속에 그냥 픽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법소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득세, 법인세가 10문제씩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부가세가 8문제로 많이 출제돼서 일단 얘를 핵심적으로 항상 하는 거죠. 근데 얘를 또 핵심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1차 합격한다고 자격 주는 게 아니라 2차를 결국 합격해야지만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2차를 안 해놓으면 2차를 빨리 합격할 수가 없어요. 1차부터 최대한 좀 탄탄히 돼 있어야지만 2차가 금방 붙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정립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돼야지만 내 걸로 되는 그 과목들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소부가 100점으로 세무회계로 출제가 되고요. 또 법소부가 세법학이라는 논술형 시험에서도 굉장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항상 힘줘서 하셔야 되고 얘네들을 객관식 기본반 때부터 달달달 해도 부족해요. 워낙 양이 많고 어려우니까.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객관식 때도 이 부소법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소득세법, 부가세법, 그 다음 법인세법 이렇게. 왜냐면 우리 법인세는 회계학을 좀 어느 정도 숙지하고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회계의 진도를 좀 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후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언제 해서 12문제도 나오잖아요. 1월, 2월 달에 공개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공개 무료 특강 저희 2번씩이나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2번 듣고 들어가면 12문제 중에 보통 9개, 10개를 맞춰야 돼요. 실제 진짜 이거는. 왜냐면 여기는 양이 적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처음엔 당연히 생소하죠. 우리 행소법도 들을 때 생소하고 재정학, 파레토 이런 거 들을 때도 생소했잖아요. 근데 그게 2번 듣다 보니까 좀 할만한데? 3번 들을 때 쉽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과목들이에요. 이걸 다 합쳤을 때 부가세법 정도밖에 양이 안 되기 때문에 12문제 다 합친 양이 한 부가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 적고 심지어 얘 국징조처 국조는요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이런 전략으로 시험 제도를 알면 얘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차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암기 위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여기 극단적으로 앞글자를 막 따고 그래야 돼요. 오히려 여기는 또 오히려 진짜 암기예요. 이런 조세번 처벌법은. 근데 우리 국조법이란 법률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요 두 문제를 맞추기에는 사이즈도 엄청 커서 만약에 해봤는데 좀 안 된다 하면 과감히 제껴도 돼요. 과감히 제껴도 돼요. 국조법은 보통 44, 33 이런 식으로 그냥 미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우리 요 세 가지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일단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국세기본법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2차에 또 나와요. 20점. 그리고 요 국세기본법이 부소법의 공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소법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국세기본법이 이제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런 목적에서도 우리 국세기본법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세기본법은 진짜 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국징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얘가 네 문제 떠요. 얘가 네 문제 떠서 이게 투입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국징법이 진짜 하루에 한 4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네 문제나 떠요. 4시간 듣고 네 문제 맞추니까 개꿀이잖아요. 우리 부가가치 쓰면 막 거의 한 6, 7일, 4시간 거의 7회 정도 한단 말이에요. 28시간 들었는데 8시간인데 이거는 금방 끝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얘 두 문제, 얘 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요거는 2시간이면 끝나. 2시간. 그냥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어떤 세법상 뭘 잘못을 했을 때 징역 이하에 처냐고 벌금 2천만 원 묻는다 이런 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걸 단순히 외우는 거예요. 뭐 석유류를 뭐 잘못 유통했을 때 뭐 5년 이하의 요 징역 처하면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달달 외워서 이거 시험 직전에 외우고 까먹어도 된다. 까먹어도 다 까먹어도 돼요. 그래서 무료 특강 때 지나고 우리 객관식 때는 요 부서법 요거 하기에도 벅차요 우리. 아무래도 우리 객세도 아마 한두 번 보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객관식 공부하면서 그 공부 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시험 기출문제 중요했어. 이거는 진짜 한 100번 닳도록 그냥 귀에 목이 받도록 얘기했죠. 기출문제 결국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객관식 세법도 한 10년치 정도의 기출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장 세무사랑 난이도가 유사한, 범위도 거의 유사한 회계사 10년, 세무사 10년 그거를 굉장히 진도별로 해서 선생님 좀 두꺼운 거 아니에요? 현존하는 객세 중에서 아마 저희 책이 제일 얇을 거예요. 저희는 중복되는 걸 좀 뺐고 좀 지엽적인 것들은 빼버렸어요. 그냥 그거는 틀려도 상관없다. 합격하는데 대의가 아니다. 대의가 2차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고 중요한 것들을 넣어놨지 컴팩트하게 그나마 작고 또 해설을 저희는 밑에 달았어요. 보시면 해설을 밑에 들려서 가독성을 높인 거예요. 가독성 대신에 정답은 빼버렸어요. 우리 혹시 작년 책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정답이 보이면 계산 문제 풀 때 약간 좀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쵸? 갑자기 2번이 탁 튀어버리면 나 풀고 있다가 2번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뒤로 빼버렸어요. 해설만 안 했죠. 그러면 해설은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독성을 돌리게끔 좀 짰고요. 요 기출문제 객관시세법을 최소 3회도. 저는 5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 전까지 저희 내년 5월 29일 전까지 객관시세법 5회독을 목표로 하세요. 최소 3회독. 근데 전수로는 3회독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틀린 문제 위주로 푸시면 돼요. 이제 시험 문제들은 눈에 봐도 그냥 정답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독 돌리면서 문제수를 줄여나간 다음에 틀린 문제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죠 보통.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체크하죠 스스로가. 그죠? 그 다음에 보기 지문도 우리 정답 3번 나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3번이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말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지문 하나가 다 O인지 X인지 정확히 판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답 맞췄어도 5번 지문을 몰라요. 그럼 공부한 거 아니에요. 객관세법. 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O, X로 판정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르는 지문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1번에 5번 지문이 헷갈렸었구나. 이 지문만 체크해서 나중에 회독 돌릴 때 그것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체는 다 알았다. 그럼 2번 자체 통으로 나중에 안 풀고. 그러면 해독하면 나중에 문제가 완전히 이제 축소돼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5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 5회독이 아니에요. 전수는 한 2, 3회독. 근데 그 다음부터는 틀린 거 위주로. 그래서 한 5회독 정도 보고 들어가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이. 그렇게 일단 목표를 정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객관세법만 풀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 객관세법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고 근데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1차 때 최대한 탄탄히 해놓는 게 나중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맨 처음에 우리 이론은 처음에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풀이한 관련 이론을 꼭 다시 보세요. 꼭 다시 보세요. 그리고 또 여유되면 문제 보고 다시 이론 보고 이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지 이론만 봐도 안 되고 문제만 봐도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문제 푸는데 계속 다 틀려요. 풀 자신이 없어요. 저 이론을 한 4시간에서 막 완벽하게 하고 문제 풀래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문제를 완벽하게 정립할 정도로 이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그냥 두리뭉실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래서 객관식 책은 깨끗하게 그냥 거의 이런 체크만 되고 아무런 정답 표시 문제풀이 없이 노트에다 계속 푸시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러면서 문제풀이 했더니 요 이론이 이런 말이네. 다시 또 어떤 이런 게네 하면서 막 이제 커넥션이 되면서 이론서를 봤는데 기출문제가 막 떠올라지고 기출문제집을 봤는데 이론서 내용이 떠올라지고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1차 이제 머신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일단 만들어다 보시면 돼요. 그 상태를. 딱 요약서를 봤는데 문제 2017년도에 오답 이렇게 나왔었지. 그 문제가 이렇게 됐었지. 문제를 봤는데 그 이론서 막 페이지 막 앞뒤가 막 떠올라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 말이에요. 이론 보고 문제풀이 이론. 이 반복이 중요하다. 이 반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객관식반이 3개월이잖아요. 그럼 우리 기본반 때까지는 처음 들었으니까 누적 복습이라는 걸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최대한 하셔야 돼요. 이거 완벽하게는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최대한 소득세 끝났다고 소득세를 놓으면 안 되고 우리 부가세를 진행하더라도 소득세를 스스로 공부 플랜에 넣어서 유지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처음 들을 땐 당연히 수업 듣고 그날 풀고 다음 날까지도 기억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리송해요.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한 달 지나면요. 다 까먹어 있어요. 다시. 그럼 이제 시험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다 제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막 시험 막 총칙, 납세절차 이런 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간시바 때 소득세 잘 들었잖아요. 누적 복습으로 우리가 3달 코스지만 이때는 수업 문제풀이는 요 커리에서 1회독 하지만 스스로의 공부 플랜은 한 달에 1회독을 짜셔야 돼요. 스스로 최대 한 달 1회독을 짜서 3번을 봐야 돼요. 3번. 그리고 객관식 끝나고도 우리가 2월 달쯤에 끝나니까 3, 4, 5 이렇게 또 3달 있잖아요. 그때 또 스스로 한 또 2회독 3회독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를 짜야 되지. 우리가 그냥 한 번 볼 때 완벽히 보고 저 끝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공부한 걸 과연 5월 29일까지 머릿속에 입력돼 있냐,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완벽히 했다 이런 건 없어요. 자주 보고 또 보고 까먹으니까 또 보고 또 봐서 최대한 안 까먹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 플랜과 공부 계획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음영서도 너무 쉬운데요, 저 마스터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과목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스스로가 잘 짜셔야 되는데 이걸 완벽히 구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완벽히. 근데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누적 복습을 좀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법은 잘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주는 항상 이거죠. 주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통한 장기 기억을 머릿속에 심어놔야 돼요. 우리 장기 기억을. 우리 그냥 외워서 풀었다. 오늘은 좋죠. 오늘은 이해 안 하도 외웠으니까 안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럼 일주일째 다 까먹는다니까요. 최대한 안 까먹으려면 처음에 좀 생소하더라도 이유를 떠올리고 왜 그랬지? 맞아, 선생님이 왜 그랬다 얘기했었지. 그런 걸 출발해서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잘 안 깔리고 무슨 세법학을 보든 세무회계를 보든 그게 잘 남아있어요. 의외로. 그게 되게 지금 토석을 쌓는 게 중요해요. 1차부터. 그래서 이제 2차 선순환 구조로 가게끔 이게 주가 되지만 우리 세법이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그렇죠? 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모든 거를 또 다 취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논리가 없는 것들도 있고 논리를 해도 안 될 때 있을 땐 그때는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이제는 객관식 바부대는 암기가 조금씩은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암기가 조금씩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험적으로 이해 위주로 해야 되지만 외울 건 좀 외워주자. 우리 수험생답게 외울 것 좀 외워주자. 이렇게 이제 객관식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오리에티를 하고 우리 소득세부터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거 자료 나눠드린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판서로 진행하고 일부분은 전부 판서로 진행했을 때는 시간이 일단 너무 소모가 되고 여러분들의 필기 시간도 기다리면서 보강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PPT를 활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대신에 졸리시거나 수업 시간에 그냥 들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그냥 막 주저리 쓰면서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면 일단 잘 안 졸려요. 뭔가 모션을 취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잘 안 졸려져요. 잘 안 졸려져요. 우리 소득세부터 나가죠. 소득세 우리 10문제 출제가 되는데 1차에 이론형이 보통 5, 6개, 계산형이 보통 4개, 이렇게 이제 보통 출제가 돼요. 보통은. 근데 매년 달라요. 매년. 근데 보통은 5, 6문제가 이론형, 3, 4문제가 계산형인데 우리 계산형 중에서도 간단한 계산형들은 사실 이론형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은 좀 시험장에 풀어주면 좋고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해놓는다면 나중에 정말 수월해져요. 1차 합격하고 할 게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할 게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 지금 힘들지만 맞아 선생님이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할 게 적어진다고 했어. 이런 힘들어도 그런 마인드로 버티면은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대한 지금 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1조 목적은 수업 목적보다는 우리 이해 목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소득세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대요. 우리 소득세는. 그래서 개인 소득세인데 하필 법 명칭 이름이 소득세여서 좀 불친절하죠. 근데 사실 개인 소득세예요. 개인 소득세.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세를 표현하는 말인데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 과세함으로써 어떤 조세 평등을 구현하고자 해요. 우리 세법의 항상 근본적인 취지는 조세 평등 구현이란 말이에요. 조세 평등 구현. 근데 우리 부담 능력에 따라 또는 소득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저 말이 소득 원천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 원천설은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과세 방법을 달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봐니까 그래도 조금 설명드리면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안 빠지잖아요. 필요 경비라는 게 우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소득이라는 건 경비를 인정해주고 또 근로나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 대신에 법에서 정한 어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런 걸 빼주고 또 기타 소득도 필요 경비. 근데 기타 소득 필요 경비가 60%나 80%를 의제해서 빼주는 그런 소득도 막 있단 말이죠. 그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한다. 요거는 누진세율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소득세가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져라. 그게 수직적 공평이죠. 수직적 공평. 우리 재정학에서도 배우는.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누진세를 구현하고 있고 내년도 개정안에는 이게 6%에서 원래 지금 현행세법 42%잖아요. 45%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45% 구간이. 그게 10억 초과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억 초과하면 우리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초과하면 45% 거의 50% 가까운 세율이 하나 더 신설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상위 1%래. 상위 1%. 상위 1%자의 어떤 고소득을 부과함으로써 한 1조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막 그렇게 발표했어요. 1조에. 그래서 이렇게 42%가 45로 바뀌고요. 이런 누진세를 통해서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한다. 이게 이제 소득세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득세 목적. 그래서 가장 우리 소득세 큰 틀에 중요한 소득의 구분 과세 방법. 일단 소득 원천설과 더불어서 우리 소득세가 같이 유사하게 연결된 내용이 열거주의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열거주의. 소득세는 일단 대원칙이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해서 과세를 해요. 일단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 항상 개인은 사생활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모든 소득을 과세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규정한 소득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소득세가 열거주의라는 거예요. 열거주의. 근데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해서 싹 다 과세하잖아요. 법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건 없어요. 법인의 모든 소득은 다 공시하고 장부를 써서 모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생활 영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 우리 오늘 그냥 커피 사 먹고 내가 통장에 얼마 있고 막 주식 투자 얼마 있고 이런 거를 정부가 다 안돼요.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사생활이라는 게 개인은 있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그래서 일단 법에 열거한 소득을 과세하겠다 이렇게 열거주를 채택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가까운 열거주예요. 거의 다 과세를 해요. 거의 다 과세를. 그게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죠. 그래서 금전 사용의 대가나 투자 수익 분배 성격 이런 것들 싹 다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거된 게 되게 많아요. 기타 소득이 특히 열거주의지만 대부분 과세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취지 자체는 열거주의, 사생활령이기 때문에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고 그 열거된 소득이 8가지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8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소득 발생 원천, 발생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달리 과세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를 채택해서 이 종합소득과 별도의 일단 세율을 과세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죠. 그 취지 자체가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오랫동안 형성된 소득이 퇴사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거나 자산 갖고 있던 걸 양도하면서 일시 실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의 세율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율 구조. 그 6에서 45%라고 불리는 누진세율이 이런 느낌이 꼭 있어야 돼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율이에요. 이 세율은 이 사람의 1년치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득은 입사 때부터 퇴사까지 한 막 10년 동안 저축된 퇴직소득일 수도 있고 우리 양도소득이라는 게 자산 보유 기간에 어떤 물가 상승률 시세 올라가면서 이제 소득이 실현된 거니까 오랫동안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양도나 퇴직 시점에 전부요 누진세율을 때려 맞으면은 안 맞잖아요. 논리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유과세라는 명칭이에요. 불유과세. 근데 우리 종합소득이 2배사 근영기 6가지 소득은 굳이 달리 빼서 과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리 빼서 과세할 이유가. 예를 들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로 우리 갑이란 자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을이란 자는 사업소득에서 한 2천 벌었고 또는 우리 막 연금소득에서 3천 벌었대요. 그럼 사실 갑이나 을이나 5천만 원 번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달리 과세해버리면 얘가 이거의 누진세율, 얘가 연금의 누진세율 이렇게 부과되면 을이 세부담 쪽에서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소득세가 항상 누진세율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요 갑이나 을이랑 사실 1년에 5,000번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그게 이제 종합소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인데 이 안에서 분리과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분류과세랑 다른 거예요. 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명칭이고 얘를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인데 합산해서 누진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자. 항상 이 생각 있어야 돼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자. 그래서 대부분이 원천징수로 납세만 종결되죠. 거의 90% 이상은 원천징수 세율만큼만 세금을 부담해라 이렇게 짜져 있는데 2가지 소득이 아니어서 그래요. 2가지 소득이. 그래서 이 책에서 잠깐 보시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그래서 1번에 일단 열거주의 잠깐 보시면 우리 개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소득세인데요. 열거주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요거는 미리 체크하죠. 우리 요즘 말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한 거. 일반적인 상장 주식 매매 차이. 그래서 개미주주들은 우리 현행세법상 과세 제외예요. 왜냐면 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랑 우리 열거 안 돼 있는 거랑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거예요. 사실 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비과세 소득들은 대부분 소득세에 열거된 소득이지만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한 거고 과세 제외라는 말은 애초에 어떤 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서 법 자체의 소득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랑 과세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과세 안 되는 건 동일하지만 개념은 사실 다른 거예요. 개념은.
왜 굳이 설명드리냐면 작년 공무원 7급 지출문제였나 해서 실제 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이런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틀린 표현이에요. 과세 소득에서 제외한다란 말이 옳은 표현이에요. 그 비과세랑 소득에서 제외된다란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현행세법은 그런 일반적인 상장 주식이나 채권 매매 차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3번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지금 종합과세 분류과세에서 2배사 근영기는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과세인데, 장기 형성된 소득이 일시 실현되는 퇴직과 양도소득은 그 일시의 세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결집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종합과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의미고, 아래쪽에 분리과세는 2배사 근영기 중에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이 완납점 원천징수라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5월달에 종소세 신고 없이 내 세부담은 끝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지? 분리과세. 우리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신설됐어요. 사실 이런 명칭은 조문에 없지만 이해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즉 종합소득은 아닌데, 즉 종합소득인데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인데 원천징수가 안 돼요. 지금 말하는 두 가지 소득은 원천징수 안 되니까 5월 달에 스스로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합산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정책상 낮은 세율로 부과를 하고 싶거든요. 낮은 세율로. 그게 신고 납부 분리과세예요. 첫 번째가 우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이때는 신고납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신고납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자의 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돼요. 원천징수라는 건 바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소득의 길목에 있는 사람이 더 또 직관적으로 해야 하면 세금에서 좀 더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징수를 하는 건데, 우리 요 임대업자한테 돈 주는 사람들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들이 돈 주는 거다, 월세로. 임차인들이 돈 주면서 원천징수를 해서 그 오피스텔에 들어 한 100가구가 있는데 100가구가 원천징수를 해서 내는 그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임대소득자는 원천징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세부담이 원천징수로 끝날 수가 없죠. 근데 누진세율은 적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인데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신고납부하는데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 몇 퍼센트 적용돼요? 참고로 14% 적용돼요. 단일 비례세율로. 마치 금융소득처럼 그냥 14%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종합과세를 안 한다. 그게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기타 소득 중에서 계약금이, 이거는 간단하게 쓸게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니까. 위약금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것도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즉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기타소득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적어도 2회독 때 기타소득 배우고 나서 보세요. 얘는 참고로 세율이 20%예요. 6에서 45%가 아니라 20%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얘도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요. 이 거래 자체가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세율인 20% 세율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신고납부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분리과세를 무조건 원천징수가 납세와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뭔가 정확한 그런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리과세라는 것 자체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이게 분리과세의 취지예요. 원래 분리과세가. 그 다음 우리 개인 단위 과세 참고 목적으로 체크하고, 당연하죠. 원래는 부부 단위 합산 과세를 했었는데 그럼 개인보다 부부가 불리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때려 맞으면 각각 그냥
데이트하고 그런 거 연애하는 사람들보다 부부가 세부보다는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 단위로 바꿨어요. 각자의 단위에 납세의무를 쳐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공동사업 했을 때 합산하는 규정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별표시죠. 우리 소득세 징수의 근간이에요. 원천징수가 다른 세목에서도 많이 튀어나오지만 소득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소득세가. 왜냐면 일반 개인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자들도 우리 세금 신고 잘 안 해요. 법인이 대신 내주잖아요. 법인이 근로자들도. 여러분 은행에서나 어디 탈 때 세금 신고해요? 보통 안 하잖아요. 다 원천징수로서 일단 징세 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요 위에 내용은 국세기본법 정의예요. 우리 국세기본법 1조가 용어의 정의라는 조문이고, 거기에 세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정의다 했는데, 거기에 원천징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 이게 국세기본법 정의고, 나중에 국세기본법 배우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는 핵심이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 이런 것들이 포함, 이런 식으로 막 말문제로 나와요. 쪼잔하게 포함 막 이렇게. 그래서 소득 지급자가 소득 귀속자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원천징수고, 이 발생 원천 시점에 징수한다라고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징수한다. 그래서 이 소득 지급자는 근로자였으면 법인이 되겠죠, 보통. 얘가 이자 받는 사람이면 은행이 되겠죠. 그다음 얘가 배당 받는 사람이라면 주로 그 투자 회사가 되겠죠. 주식회사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소득 지급하는 자는 굉장히 거래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 소득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님한테 납부하는 제도. 이게 일단 원천징수의 개념인데, 취지는 이때 용어 좀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때 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 의무자예요. 원천징수를 꼭 해야 되는 자예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기 때문에 이거 안 하잖아요. 가산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가산세 있어요. 그리고 요 소득 귀속자가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일단 요 용어의 정의 일단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의 정의를. 그때 원천징수의 취지를 보시면 조세 포탈을 방지한다. 왜냐하면 우리 거래 시점에 이런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이 1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0원 안 뗐어요. 그럼 얘가 그냥 10,000원 받고 세금 신고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천징수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얘가 10,000원의 소득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포착이 되니까 탈세를 방지할 수 있어서 근거 강세가 되고, 두 번째, 일단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국가 대신에 누군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내주니까 국가 입장에선 징세 최소비, 징세 최소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내가 어떨 때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편리한 거예요. 원래 5월 달에만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 납부하고 이런 게 만만치가 않아요. 게으려요, 처음에. 저희 이제 세법 공부하고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홈택스 들어가잖아요. 아예 클릭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항목이. 그러니까 어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정 수요가 원래 5월 달에 들어와야 되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조기에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좀 보시면 이러한 원천징수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원천징수가 완전히 납부됐다라는 표현이죠. 완전히 납부됐다. 즉, 요 원천징수만으로도 내 납세 의무는 종결된 거예요. 이 세부담만큼 지고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징수 편의상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퍼센트 부여가 된 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 여기서 요 사례만 본다면 세율이 20% 부과된 거잖아요. 10,000원에 20%된 거잖아요. 이걸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득세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인데, 우리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부분 소득들은 이런 거 누진세율 적용하지 말자. 그냥 징수 편의상 이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 의무를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여기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8,000원을 지급하겠죠. 만원에 2,000원을 떼서. 그럼 내가 실수령액이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5월 달에 세금 신고는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우리 소득세에선 이러이러한 소득들은 원천 징수로 이렇게 징수 의무자가 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부담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래서 20% 그냥 부담을 끝내라. 그래서 보통 기타 소득이 우리 20%죠. 그리고 우리 금융소득은 대부분 14%인데 비영업 대금이 막 이런 것도 25%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배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완납자 원천징수는 우리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에 추가적인 신고 납부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뒤에서 배운 내용인데 미리 배우면 이때 만약에 이때 원천징수를 안 했대요. 얘가 몰라가지고 원천징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때 국가가 세금 왜 안 냈어? 누구한테 조질 것 같아요? 국가가 누구한테 세금을 걷을 것 같아요? 얘한테 걷을 것 같아요? 얘한테 걷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 안 했대요. 얘한테 걷는 거예요. 얘한테 징수음을 안 했잖아요. 징수음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얘가 2,000원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국가한테. 그럼 얘는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얘한테 구상권이라는 행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 세금을 내 돈으로 냈으니까 돈 줘라 이렇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니까. 원래 납세 의무자는 얘인 거예요. 얘를 납세 의무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징수 의무자예요. 징수 의무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 명문화된 규정 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 요걸 미리 체크하자. 그 규정이 뭐냐면 뭐 때문에 설명드리고 하냐면 잠깐 뒤로 가서 여기 있다. 13페이지 13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여기 매칭 시켜볼게요. 13페이지 제일 아래쪽 분리과세소득 여기 본 거예요. 우리 분리과세소득 여기 본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요 조문이 실제 명문화된 조문이에요. 실제 여기 소득세 총칙에서 얘가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본래 납세 의무자다라는 표현이에요. 본래 납세 의무자다. 얘한테 징수 의무가 있지만 분리과세되는 원래 소득자 납세 의무자는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그러니까 얘가 징수를 안 했을 때 얘 돈으로 일단 내지만 얘한테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법 용어로 구상권이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라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얘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얘라는 거. 그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서 예납점 원천징수. 이번에는 만원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곧바로 원천 시점에 2,000원의 세금을 뗐지만 얘가 8,000원 받았다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원천 징수는 진짜 예정 납부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래 포착, 재정 조기 수요 확보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한 거지 이 사람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진세율. 그래서 소득을 얼마 신고해야 되냐면 10,000원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8,000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라는 세율이 정확한 세율이 아니잖아요. 이때 20% 세율은 그냥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세율만큼 대충 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금 부과되기 전 세전 소득으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금 부과되기 전. 요거 느낌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이거를 8,000원이 아닌 10,000원으로 신고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도 이해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제도도 이해가 돼요. 요게 8,000원이 아닌 10,000원의 세전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 논리가 연결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냥 세율이 30% 책의 사례처럼 30%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3,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2,000원만 냈잖아요.
그 2,000원을 이미 냈는데 3,000원을 또 내면 이번에는 이중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여기서 빼줄게. 그게 기납부세액이라는 거죠. 이미 기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1,000원의 세금만 5월달에 추가적으로 내면 되는 요런 이제 스토리가 예납적 원천징수 스토리. 예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는 거래 사실 판계와 어떤 파악과 조기에 징수하는 그런 이제 취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징수가 완전히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5페이지 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고납부 우리 소득세의 특징 마지막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달이 우리 소득세 신고기한이죠. 그래서 5월달에 스스로가 신고 납부하면서 세액이 확정된다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확정된다 이렇게. 이건 국기법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조세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에요. 국가가 받아야 될 채권이에요. 국가가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예요. 그럼 채권의 발생 시점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 발생 시점을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성립과 확정이라는 시점을 둘로 구분을 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성립됐다라는 건 그냥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생겼다 이런 정도 개념인데 채권이 확정됐다 이런 개념은 구체적으로 얼마 낼지가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세액까지가 나왔다 그래서 구체적 어떤 납세무 확정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신고 납부 세목에서는 내가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엿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로 일단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잘못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돼요. 5월달 지나가서 일단 신고하잖아요. 그럼 일단 공무원이 그걸 들여다봐요. 왜냐면 세액이 확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공무원 들여다보면 문제 생길 게 더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고 납부하면서 확정된다 이런 개념이 일단 두리뭉실하게지만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다 이런 단어 쓰고. 근데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느낌이 뭐냐면요. 정부가 그냥 확정하는 우리 요즘 이슈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그냥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우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잖아요. 그건 내가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 핸드폰 요금처럼 얼마 내라고 그냥 날라와요. 편지함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 부가 세목이라고 표현하고 정부가 세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정부가 세액을 확정한다. 그런 식으로 짜져서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다음 우리 한 장 넘어가서 2-6페이지부터는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